저는 한때 명품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명품 그 자체가 좋았다기보다는 명품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매료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명품을 잘 사지 않습니다. 명품에 변하지 않는 스토리가 어느 순간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 고유한 스토리와 철학을 가진 소규모 브랜드를 큐레이션해 1년에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옷이 아닌 환상을 파는 패션 브랜드 헉베리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뭐야 그래봤자 무신사 같은 중개 플랫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헉베리의 핵심은 콘텐츠입니다. 옷의 퀄리티나 스타일링이 아닌 모험, 여행, 아웃도어 문화 등에 대한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의 철학과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일종의 미디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키와 여행을 좋아하던 평범한 직장인은 어떻게 3천만 원이라는 적은 자본금으로 미국 아웃도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본금이 적어 사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부족한 자본으로도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헉베리는 전통적인 아웃도어 제품들이 지나치게 기능성에만 집중되어 있어 스타일리시하지 않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창업자인 리차드 그라이너와 앤디 포치는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주말에는 캠핑과 등산 등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요. 기존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도시 생활과 아웃도어 활동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들은 자신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아웃도어 활동에도 적합하면서 스타일리시한 제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두 창업자 모두 디자인이나 제조 경험이 전무했는데요. 그들은 이 문제를 이미 존재하는 제품과 브랜드를 발굴하고 자신들의 스타일로 큐레이션하는 방법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통해 브랜드와 제품이 지니고 있는 이야기와 철학을 함께 전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깐, 큐레이션이면 헉베리에서 파는 제품을 다른 사이트에서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일부 품목은 다른 사이트에서 심지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헉베리는 가격 경쟁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아웃도어 라이프에 대한 영감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헉베리의 가치에 공감하고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타깃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마진율도 낮고요. 남의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도 잘 팔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 물건을 파는 게 더 쉽죠.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헉베리의 자본금이 3천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이었죠. 하지만 헉베리에게는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트래픽과 충성도 높은 고객이 있었습니다. 저는 트래픽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제가 유튜브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제가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든 제가 유튜브에서 만들고 있는 트래픽이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죠. 물론 전에 하던 것처럼 네이버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인위적으로 트래픽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같은 비용을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데 사용한다면 만족도와 전환율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트래픽이 없는 브랜드들에게 헉베리는 자신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헉베리는 이런 브랜드들과 협업해 독점 판매 제품이나 콜라보 제품 등을 출시하며 단순한 중개 플랫폼을 넘어 독자적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창의성은 제약이 주어질 때 극대화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원이 제한될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 사고와 행동이 촉진된다는 의미인데요. 헉베리는 부족한 제품 제작 비용을 프리세일 모델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프리세일 모델이란 고객이 결제하면 그 자금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이는 재고 부담을 줄임으로써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본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결제 후 제품을 배송받는 데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무슨 옷을 이렇게까지 해서 사야 돼? 3개월이면 계절도 변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계절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의류의 특성상 긴 제품 준비 기간은 소비자 경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헉베리는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기다림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브랜드와 고객 사이에 감정적인 유대가 생기게 되었죠. 쿠팡에서 새벽 배송으로 구매한 노스페이스와 3개월을 기다려 구매한 헉베리, 어떤 옷에 더 애정이 갈 것 같으신가요? 재미있는 사실은 두 창업가 모두 금융권 출신으로 투자자 네트워크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투자금을 받는 것은 남이 조종하는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외부 투자를 꺼려했습니다. 투자자가 회사의 성장 방향과 속도 등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쳐 브랜드의 철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헉베리가 자본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큐레이션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위탁 판매와 다르지 않은데요. 위탁 판매의 가장 큰 단점은 같은 물건을 누구나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헉베리는 똑같은 물건을 파는 다른 판매자와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 컨텐츠에 집중했고 컨텐츠 자체가 헉베리의 핵심 가치가 되며 독점 판매를 넘어 자신들이 유통하는 브랜드까지 인수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어떻게 브랜드를 찾고 어떤 기준으로 주제를 선정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헉베리를 이번 주 주제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를 길러볼 생각에 남자 긴 머리를 구글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진인데요. 단순히 옷이 아닌 사진이 주는 느낌에 반해 브랜드까지 디깅하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패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쇼핑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데요. 헉베리의 SNS에 올라온 6,000개 가까운 게시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멋진 사진들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며 친구에게 헉베리를 전파하게 되었죠. 업의 본질은 비슷하지만 무신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헉베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을 파는가가 아닌 어떻게 파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스토리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스토리를 판매로 전환하는 것이죠. 이는 창업자 자신이 타겟 고객과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고객의 니즈와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덕분에 그들이 공감하고 반응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헉베리는 창업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별해 자신이 설득될 만한 컨텐츠로 제공함으로써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른 분야에 접목해도 충분히 유효한 성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월 정도 채널을 운영하며 해외의 성공 사례 16개를 분석했는데요. 사업 아이템과 성공 요인은 모두 다르지만 브랜딩과 마케팅을 잘하는 브랜드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창업자 자신이 타겟 고객과 일치한다는 것. 피부 질환으로 인해 직접 천연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창업까지 하게 된 닥터스카치.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짐웨어가 없어 직접 만들어 입는 과정에서 시작된 짐샤크. 콤부차로 소화장애가 나아진 경험이 창업의 계기가 된 올리팝 등 여태껏 분석했던 16개의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창업자 자신이 타겟 고객과 일치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브랜딩이 가능했던 것이었죠. 사업 아이템보다 내가 과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헉베리의 성공 스토리를 세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아웃도어 제품들이 일상생활에서 입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스타일리시한 소규모 브랜드를 발굴하고 큐레이션해 해결했다. 두 번째, 트래픽과 충성 고객을 기반으로 독점 판매 제품이나 콜라보 제품 등을 출시하며 단순한 중개 플랫폼을 넘어 독자적인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창업자가 고객과 일치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이 공감하고 반응하는 컨텐츠를 통해 브랜드의 스토리를 판매로 연결할 수 있었다. 이 매장, 무엇을 파는 곳 같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매장의 이름은 조니 컵케이크입니다. 물건을 사면 디저트 박스에 담아주고요. 정답은 바로 티셔츠입니다. 아니 무슨 티셔츠를 빵처럼 파냐고요? 그러게요. 그런데 단순히 비주얼적인 컨셉만 베이커리 같은 게 아닙니다. 매장 안에는 신선한 베이킹 냄새로 가득 차 있고 일부 티셔츠는 아침 식사 시간에만 판매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베이커리라고 착각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니 컵케이크는 자신들을 티셔츠 굽는 베이커리라고 소개하고 티셔츠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컵케이크를 증정하며 유쾌하게 대응하고 있죠. 혹시 뭐야 특이한 컨셉 때문에 반짝 뜬 브랜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조니 컵케이크는 올해로 23년차 브랜드입니다. 유행이 빠른 패션업계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조니 컵케이크는 어떻게 세상에 없던 컨셉을 기획하고 고객을 매료시킬 수 있었을까요? 브랜드의 차별화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고객 경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니 컵케이크의 SNS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귀엽긴 한데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브랜드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브랜드 설립 후 몇 개의 티셔츠를 출시했는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한 수집가는 700벌 이상의 티셔츠를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조니 컵케이크가 23년 된 브랜드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이죠. 2주에 한 장꼴로 신제품을 출시한 것이니까요. 무엇이든 700개를 만들다 보면 그중 하나는 히트하지 않을까요? 사실 조니 컵케이크라는 브랜드 자체가 다양한 시도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창업자인 조니 얼은 조니 컵케이크를 창업하기 전에 이미 16개의 사업을 시도했었죠. 그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사업 동기가 재미였기 때문입니다. 창업 당시 조니는 음악과 영화, 만화와 같은 대중문화를 다루는 편집숍에서 일하는 휴학생이었는데요. 그가 일하던 편집숍의 알바생들 사이에는 이름 뒤에 아무런 단어나 붙여 별명을 지어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각한 날에는 조니컵 레이틀리가 별명이 되는 것이죠. 조니 컵케이크라는 브랜드명도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조니 컵케이크는 농담처럼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쾌함이 브랜드를 관통하는 톤 앤 매너가 되었죠. 그냥 운이 좋아서 성공한 브랜드 아니냐고요? 제 주변에도 재미있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별명을 활용해 창업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니 컵케이크 성공의 핵심이 유쾌한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브랜드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티셔츠를 구매하는 순간까지 유쾌한 경험을 확장함으로써 고객과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고 브랜드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유쾌한 브랜드를 넘어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광고 다들 잘 아시죠?
파타고니아가 자신들의 자켓을 사지 말라는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것인데요. 이 광고는 과잉 소비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파타고니아의 철학과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고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니 컵케이크의 5개 광고인데요. 티셔츠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뜬금없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티셔츠 광고를 넣었다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겠지만 교통체증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고 조니는 말하고 있죠. 조니 컵케이크라는 브랜드를 알기 전에 이 광고를 봤다면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니 컵케이크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고 나니 이야, 이 브랜드 진짜 한결같네 라는 생각과 함께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더욱 커지게 되었죠. 심지어 조니 컵케이크는 평소에 광고를 잘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를 통해 조니는 광고 예산을 제품과 패키지, 이벤트, 매장 환경 등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사용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개 광고를 하다니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막 생기지 않나요? 뭐랄까, 경부고속도로에 위치한 고려은단의 광고처럼 조금은 뜬금없지만 브랜드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모두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은 아닙니다. 브랜드의 가치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브랜드에 열광하는 팬이 생기기에 딱 좋은 소구 방법인데요. 도미노 피자는 자신들의 로고를 문신하고 SNS에 공유하면 매년 100개의 피자를 100년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는 총 381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조니 컵케이크는 어떤 보상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브랜드의 로고를 자발적으로 몸에 새겼습니다. 이는 조니 컵케이크와 고객들 사이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이죠. 조니 컵케이크는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교류합니다. 자신이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위치를 SNS를 통해 공지하며 여기로 조니 컵케이크 티셔츠를 입고 오면 디저트를 쏘겠다는 깜짝 이벤트를 열기도 하고 만우절에는 매장의 모든 티셔츠를 감추고 진짜 컵케이크를 판매하는 등 소비자와 노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조니는 브랜드의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조니 컵케이크라는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인 동시에 현재 브랜드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니는 18살에 조니 컵케이크를 창업했습니다. 지금은 41살이고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조니에게는 예전처럼 통통 튀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니와 함께 놀던 소비자들도 더 이상 이런 귀여운 옷을 입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고 최근에는 일부 매장이 문을 닫기도 했죠. 하지만 조니는 조니 컵케이크를 발판 삼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조니는 현재 컨설팅과 강연을 통해 다른 기업과 브랜드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을 쓰고 매거진을 발행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 조니 컵케이크는 그가 시도했던 다양한 프로젝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조니 컵케이크를 성공한 브랜드 스토리가 아닌 성공한 인물 스토리 목록에 넣은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창업자의 스타성에 의존해 성공한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저도 조니처럼 창업의 가장 큰 동기는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전에는 반려용품을 유통했고 반려용품을 유통하기 전에는 책을 썼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소소한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커리어를 한 방향으로 쌓지 못했다는 게 조금 후회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유튜브는 제게 매력적인 플랫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영상 하나하나가 일관된 방향의 아웃풋이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쌓아가는 행위이죠. 저는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30시간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책임감이 커져 기존에 하던 일까지 줄여가며 영상 제작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죠. 즉각적인 경제적인 가치만 따진다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아카이빙이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저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따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조니 컵케이크의 사례를 통해서는 고객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고객과 함께 즐기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브랜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최근에는 이렇게 배운 것들을 정리해 스몰 브랜드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책을 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오신다면 제가 치맥 쏘겠습니다. 배웠으면 실천해야죠. 혹시 출판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장과 성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채널과 함께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 요즘 시간 많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제 생각을 많이 이야기했네요. 그만큼 조니의 사례가 저에게도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니 컵케이크의 성공 비결을 세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티셔츠를 굽는 베이커리라는 독창적인 컨셉으로 고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다. 두 번째,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유쾌한 방법으로 전달하며 고객과 깊은 감정적 유대를 만들었다. 세 번째, 컨설팅과 강연 등을 통해 단순한 의류 판매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 생수를 알루미늄 캔에 담아 1년에 3억 개 이상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크리에이터 디렉터 출신의 마케터는 어떻게 1년에 3,500억 이상 팔리는 생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생수는 왜 맥주처럼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브랜드 리퀴드 데스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퀴드 데스는 가짜 광고 덕분에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창업자 마이크 세사리오는 회사도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품의 광고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광고는 그의 아이디어와 컨셉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가상의 브랜드를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마이크의 의도대로 광고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고 그 결과 리퀴드 데스라는 생수 브랜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는 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고 투자자를 설득해 회사 설립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잘 만든 1분짜리 유튜브 영상 하나로 자본금 22억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짧게나마 이 채널을 운영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바로 취미의 중요성입니다. 짐샤크를 창업한 벤은 자신에게 필요한 헬스 의류를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네스티가레 소피아는 중고 의류에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펑크 스타일에 접목하며 사업을 빠르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이런 사례만 찾는 게 아닌데 마이크 역시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메탈 문화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죽음의 물이라는 도발적인 이름과 강력한 마케팅은 헤비메탈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메탈 음악을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거나 브랜드 행사에 록밴드를 초청해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그의 음악적 취향을 브랜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독특하고 강렬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과몰입하는 취미가 없습니다. 헬스, 위스키, 재즈 등 좋아하는 것은 많지만 말 그대로 적당히 즐기는 수준이죠. 취미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일에도 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취미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가 사업의 영감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아직 선후 관계는 모르겠으나 몰입해 즐기는 취미가 사업적 성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렬한 이미지와 음악 코드는 리퀴드 데스를 마치 메탈 밴드의 상징처럼 만들었고 펑크, 록, 메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었는데요. 잠깐, 이런 서브컬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에서 배제한 마케팅 방법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품의 이름과 마케팅 방법은 다소 반항적이지만 사실 리퀴드 데스는 굉장히 착한 브랜드입니다. 반환적인 이미지는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수단일 뿐 그 내면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재미있게도 리퀴드 데스의 핵심 가치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기존 생수 브랜드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닌 재활용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기부하기도 하는데요. 저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으로는 험한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행동은 착한, 겉모습과 달리 남몰래 봉사활동을 하고 다니는 츤데레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환경보호 캠페인 역시 플라스틱을 죽이자, 멸종위기종을 위한 사형 집행처럼 어감은 다소 폭력적이지만 모두 자연을 위한 것이죠. 2019년에 출시된 리퀴드 데스는 비교적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독특한 마케팅과 소셜미디어에서의 바이럴 효과로 빠르게 인지도를 얻을 수 있었고 창업 첫 해에 28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했죠. 재미있는 사실은 리퀴드 데스의 성장에 있어 수원지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퀴드 데스는 오스트리 알프스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오스트리 알프스의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리퀴드 데스는 이런 점을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죠. 저는 국내 생수 브랜드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브랜드의 특장점에 대해 공부하고 나름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며 꽤나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은 수원지조차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물, 어디서 온 건지 알고 마시시나요? 물은 대표적인 저관여 상품입니다. 저는 물을 구매할 때 쿠팡에서 리뷰가 가장 많은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은 단순한 소비재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가 아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마케팅은 오히려 소비자의 기억에 더 강하게 각인될 수 있었고 신규 브랜드인 리퀴드 데스가 생수 시장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리퀴드 데스의 성공 요인은 레드불과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리퀴드 데스는 메탈 음악과 서브컬처를, 레드불은 익스트림 스포츠와 모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소비자들은 단순한 음료가 아닌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가치를 소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 마이크가 메탈 음악에 진심이지 않았더라면 브랜드는 지금과 같은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지 못하고 그저 그런 생수 브랜드로 남았을 것입니다. 알프스 생수의 대명사, 에비앙의 하위 호환 정도로요. 혹시 명확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나요? 부럽습니다. 멋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저보다 높으시네요. 리퀴드 데스는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브랜드입니다.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스타벅스와 코카콜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반응 역시 더 적극적이죠. 상업적인 계정을 잘 팔로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리퀴드 데스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을 정도랍니다. 리퀴드 데스가 운영하는 SNS의 가장 큰 특징은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즉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컨텐츠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브랜드의 명확한 철학과 개성은 충성도 높은 팬을 만들었고 그들이 SNS를 통해 표현한 팬심이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인지도를 강화시킨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는 데스트 플라스틱 캠페인입니다. 리퀴드 데스는 이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리퀴드 데스가 플라스틱 대신 알루미늄 캔을 사용하는 이유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었는데요. 캠페인의 포스터만 보더라도 기존의 환경보호 캠페인과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리퀴드 데스만의 유머는 브랜드의 독특한 이미지와 결합해 소비자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며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슬로건인 Mother You're Thirsty 역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좋은 소재가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생수 브랜드가 주로 사용하는 갈증 해소와 같은 평범한 문구가 아닌 갈증을 살해한다라는 도발적인 메시지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으며 입소문을 탔고 2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유한 성공적인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리퀴드 데스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의 끝은 리퀴드 데스 타투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리퀴드 데스 타투 이벤트는 로고나 캐릭터를 몸에 새기고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는 참여형 이벤트인데요. 문신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참여자 수는 적지만 리퀴드 데스가 단순한 생수 브랜드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죠. 라이더들이 자유와 반항의 상징으로 할리 데이비슨 로고를 문신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일까요? 바로 리퀴드 데스가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즉, SNS를 통해 리퀴드 데스의 소비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리퀴드 데스는 의류와 액세서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굿즈 판매가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는 생수 브랜드로는 이례적으로 큰 비중이죠. 만약 삼다수에서 후드티를 판매한다면 입고 다니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리 고급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에비앙 후드티도 입고 다니기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 리퀴드 데스의 후드티는 생수가 판매되기 전부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례가 리퀴드 데스의 정체성이 얼마나 명확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즉, 리퀴드 데스는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팬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팬심으로 성장한 브랜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리퀴드 데스의 성공 요인을 세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 광고를 통해 가상의 브랜드를 알리고 투자자들을 설득해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반항적 이미지와 환경보호를 접목해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팬으로 만들었다. 세 번째,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브랜드의 인지도를 강화했고 단순한 생수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틱톡에 요리 영상을 올려 6개월 만에 15억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셰프는 어떻게 500만 명 이상이 팔로우하는 버터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던 버터 시장을 혁신한 브랜드 올띵스 버터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올띵스 버터는 코로나 덕분에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달고나 커피 기억하시나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홈쿠킹이 유행하게 되었고 시간을 때울 것을 찾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메뉴인데요. 영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필수 상점이 폐쇄되자 집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홈베이킹이 유행하게 되었죠. 창업자인 토마스 스트레이커는 당시 억만장자의 개인 셰프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요리를 하지 않는 시간이 많아지자 그 시간을 활용해 틱톡과 인스타그램에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요리법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다루었는데요. 그중 버터를 활용한 요리가 특히 인기를 끌게 되자 버터를 활용한 레시피를 주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SNS를 활용해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SNS를 이용해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웬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이상 상업적인 계정에서 게시하는 컨텐츠는 거부감이 먼저 들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똑같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브랜드 계정에서 제공하면 광고로 인식되지만 개인이 제공하면 꿀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토마스가 올띵스 버터라는 브랜드를 먼저 창업한 후 버터를 활용한 레시피를 공유했다면 사람들은 버터를 활용한 요리법이 아닌 버터를 팔기 위한 광고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먼저 명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그들의 팬으로 만든 후 사업을 하라고 하죠. 저는 지금 이 채널을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를 위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만 구독자를 모아 무엇을 할지 딱히 생각해보지는 않았죠. 제품을 리뷰하거나 대중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서 광고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명확한 타겟을 먼저 설정하고 팔로워를 확보한 후 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는 말에 100% 공감합니다. 현재 제 채널의 영상당 조회수는 평균 6,500회 정도입니다. 유튜브에서 주는 애드센스 수익만 생각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수치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매주 6,500명에게 7분 내외의 자사 제품 광고 영상을 보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영상의 가치는 1,000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저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할 당시 네이버에 클릭당 2,000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불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비용은 광고 클릭 후 1초만을 나가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6,500회의 클릭이 발생했다면 1,300만 원의 광고비로 지불해야 하죠.
만약 당시 제가 유튜브를 사업과 접목할 수 있었다면 단순히 계산해도 1,300만 원의 광고비를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조회수의 가치는 2배 이상도 될 수 있고요. 다시 말해 토마스가 올띵스 버터를 창업하기 전에 버터 레시피에 관심이 많은 팔로워를 모은 것은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제품을 사줄 사람을 먼저 확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버터의 유통기한은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최소 제작 수량을 10,000개만 잡아도 하루에 50개 이상을 판매해야 하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00개는 판매할 수 있어야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고작 100개를 파는 게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땅한 유통처가 없는 신규 브랜드 입장에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신제품을 하루에 100개씩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버터 시장은 생산시설과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토마스는 150만 명이라는 잠재 고객과 영상당 최소 100만 명이 시청하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능력으로 보수적인 버터 시장을 혁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토마스의 영상은 요리를 쉬워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야채를 볶고 버터를 추가하면 근사한 샐러드가 완성되고 면을 삶고 버터를 추가하면 먹음직스러운 파스타가 완성되죠. 이 30초짜리 영상은 평소 요리를 잘 하지 않는 저마저도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토마스의 영상은 대단한 장비나 화려한 편집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촬영과 편집 기술은 원데이 클래스만으로 익힐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소스나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다면 당장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보고 싶을 정도이죠. 고작 원데이 클래스 하나 듣고 SNS를 시작해도 괜찮냐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혹 망한다 하더라도 잃을 것은 클래스 비용과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한 시간이 전부니까요. 제조를 하거나 오프라인 창업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는 비용이죠. 오늘은 평소보다 제 생각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토마스의 사례가 저에게도 크게 와닿았던 것 같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올띵스 버터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에 입점한 이후부터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칸타는 신규 브랜드가 대형 유통사 입점에 성공하는 비율을 1% 이하로 추정할 정도로 대형 유통사에 입점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일인데요. 올띵스 버터는 정식 출시된 그 해에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토마스의 20년지기 친구인 토비 호킨스의 성장 전략 덕분인데요. 스타트업에서 성장 책임자로 일했던 토비는 올띵스 버터가 인플루언서의 인기의 편승에 반짝 유행하고 사라지는 제품이 아닌 프리미엄 버터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10억 가까운 자금을 유치했고 유통망 확대와 제품 라인 확장을 주도하며 올띵스 버터가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데 이바지했죠. 돌이켜보면 저도 네트워킹이나 목적성이 강한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보다는 대학교 동기나 동네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친구 덕분에 대형 유통사의 SNS 광고를 대행하기도 했는데요. 동업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신뢰와 유대감이 있는 사이라면 그 어떤 직원보다 든든한 지원금이 되어줄 수 있죠.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파머스도그의 창업자들 역시 10년지기 친구였답니다. 올띵스 버터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신제품을 기획할 때도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4가지 맛 중 2가지 맛이 소비자의 피드백 덕분에 탄생하게 되었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아메리카노 쿠폰을 준다는 문자 받아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신뢰 수준과 오차 범위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300건 이상의 응답을 확보해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층적인 의견을 듣는데도 한계가 있는데요. 반면 팔로워들이 SNS에 남긴 피드백은 고객이 제품의 어떤 점을 좋아하거나 불만을 느끼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죠. 올띵스 버터의 제품 중 가장 인기 있는 맛인 마늘 허브 버터 역시 사람들이 버터에 마늘과 허브 같은 풍미를 더해 요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는 피드백 덕분에 탄생했답니다. 즉, 올띵스 버터의 탄생과 성장의 모든 순간에는 SNS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올띵스 버터의 성공 스토리를 3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 요리를 하지 않는 시간이 많아져 SNS에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중 버터를 활용한 요리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 두 번째, SNS에서 150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후 버터 브랜드를 창업했고 초등학교 친구 덕분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입점하며 본격적으로 브랜드가 성장하게 되었다. 세 번째, SNS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그들이 원하는 맛과 의견을 반영한 결과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19살에 창업한 아이템으로 1년에 9천억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재봉틀을 빌려 사업을 시작한 소녀는 어떻게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나이키, 캐나다의 룰루레몬이 있다면 영국에는 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19살 소년이 만든 브랜드 짐샤크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짐샤크는 학생 신분이던 벤 프란시스크가 창업한 피트니스 브랜드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식몰이 없거든요. 하지만 절대 만만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짐샤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713만 명으로 해외에서는 룰루레몬보다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큰 브랜드를 어떻게 19살 학생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같은 나이 때 저는 이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었는데 말이죠. 창업자인 벤도 보통의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짐샤크를 창업하기 전 벤 역시 또래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취미에 푹 빠져있다는 것이었죠. 그 취미는 브랜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웨이트 트레이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헬창입니다. 저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퇴근 후 무게를 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3년 가까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딱히 불편한 점을 느끼거나 불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빈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네요. 19살의 빈은 저와는 달랐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정도로 헬스를 좋아했던 그는 피트니스 의류와 액세서리가 비싸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존재하지 않다는 것에 불만을 느꼈죠. 그는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해 좋은 제품을 사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덕업일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말이 좋아 창업이지 짐샤크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19살 벤에게 주어진 사무실은 부모님의 작은 방, 작업 도구는 할머니에게 빌린 재봉틀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벤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창업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 벤은 짐샤크를 창업하기 전 이미 6번의 창업을 했을 정도로 경험이 많은 연쇄 창업가였습니다. 물론 6번 모두 큰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만큼 벤은 간절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벤은 하루 종일 대학 공부와 피자 배달을 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짐샤크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초창기 짐샤크는 직접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웹사이트에 여러 종류의 보충제를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을 보내주는 위탁 판매 형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보통 위탁 판매로 돈을 벌면 아이템의 가짓수를 늘려 매출의 규모를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보충제 판매로 위탁 판매를 시작했다면 쉐이커, 부스터 등을 추가로 판매하며 객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제품을 직접 제작해 마진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벤은 위탁 판매로 번 돈을 모두 투자해 스크린 프린트와 재봉틀을 구매했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이용한 쉬운 방식의 사업 확장이 아닌 자신이 불편한 점을 직접 해결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이 과정에서 벤은 사무실도 옮겼습니다. 기존 부모님 집의 작은 방에서 부모님 집의 차고로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벤의 사업을 분석하기 시작한 이유도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키워온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한 가지 차이점이 벤과 저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벤의 성공 과정을 쭉 훑어본 결과 그의 성공 비결은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덕력. 지금 회사 좋아서 다니시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좋아하던 것도 일이 되면 싫어지게 되죠.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좋아서가 아닌 돈이 되기 때문에 또는 유망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선정하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이유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하는 것 자체는 즐겁지만 문제는 SNS 마케팅을 할 때 주로 발생했습니다. 평소 제가 즐겨 소비하는 컨텐츠의 주제와 제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이 다르다 보니 늘 브랜드와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는 데 애를 먹고 SNS 마케팅에도 큰 성과를 못 보고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러한 서비스는 브랜드와 카테고리가 일치하는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줄 뿐 결까지는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벤은 이러한 문제를 손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헬창인 자신이 평소 즐겨보던 헬스 유튜버들에게 팬으로서 자신의 제품을 협찬하는 방법으로요. 그중 렉스 그리핀이라는 유튜버에게 제품을 제공한 것이 짐샤크의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이미 하고 있는 기본적인 마케팅 방법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벤이 렉스에게 제품을 제공한 것은 2013년도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초기라고 평가받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트니스 유튜브의 열혈 팬이었던 벤은 구독자와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았기 때문에 단순히 제품을 노출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죠. 먹방 유튜브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 브랜드를 창업하기 전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리브랜딩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대형 먹방 유튜버들에게 광고비를 지불하고 영상을 몇 개 연속해서 만들면 규모가 작은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잘 나온 음식을 따라먹는 트렌드가 있어 이러한 트렌드를 활용한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17년도에는 나름 잘 먹히는 마케팅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은 4년이나 앞선 2013년도에 이러한 방법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했으니 그 효과는 더 극적이었겠죠? 단순히 제품을 노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한 결과 현재 짐샤크 자체 채널에도 68만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나이키와 비교하면 구독자 수와 조회수 모두 적지만 댓글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을 보면 팬들과의 유대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채널의 톤을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각 잡고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느낌이 강한 나이키와 달리 짐샤크는 운동 팁을 전달하는 유쾌한 운동 유튜버라는 느낌이 강하죠. 챗 GPT도 유튜브 마케팅을 통해 성공한 브랜드의 대표 사례로 짐샤크를 뽑을 정도랍니다.
그런 짐샤크의 타깃은 명확합니다. 바로 SNS에 자신의 몸매를 뽐내고 싶은 MZ세대. 이러한 욕구는 짐샤크의 대표 라인업인 심리스 디자인을 통해 충족되는데요. 심리스 디자인이란 원단을 한 조각으로 편집해 제작한 옷으로 재봉선을 최소화해 피부 자극이나 마찰을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봉선이 없기 때문에 인체 곡선을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성과 움직임의 자유로움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근육은 더 선명하게, 라인은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덤이고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수를 보면 짐샤크의 이러한 전략이 잘 먹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리스 디자인은 신규 브랜드인 짐샤크의 시그니처로 브랜드를 차별화시키고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심리스 제품의 성공은 다른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쳐 심리스 디자인은 점차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심리스 디자인 역시 벤의 덕력 덕분에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벤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옷이 없어 짐샤크를 창업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심리스 디자인은 자신이 만든 브랜드의 옷을 입고 운동하던 중 까끌한 봉제선이 운동에 방해를 준다고 느껴 봉제선을 없애며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창업자가 헬창이 아니었다면 짐샤크는 지금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짐샤크의 성공 스토리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직접 만들어 자기가 평소 구독하던 유튜버에게 협찬을 해주다가 대박이 났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데 봉제선이 거슬려 없앴더니 업계의 표준 디자인이 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충성도 높은 팬덤을 형성해 성장한 브랜드들의 성공 스토리를 파헤쳐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